쉬는 시간에 요 앞에 있는 자료들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니까 저도 이제 이와 같은 공부들을 하고 자료를 찾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좋은 책들이. 근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교사된 형제 자매님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다. 적어도 집에 놔두고 자주 읽으면서 자료화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는 책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책을 사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진행하는 대부분 내용들이 이미 이제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꿈을 이루는 사람들. 그분들이 이제 주로 뭘 하냐면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홈스쿨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독교 홈스쿨링 교재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불행한 건 영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판사들이 이걸 한글 작업을 한 거예요. 한글 작업을 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초등학생용인데 제가 읽어보니까 중고등학생까지 읽어도 좋을 만한, 또 우리 어른들이 읽어도 좋을 만한 겁니다. 그래서 뭐 제목이 보면 창조과학 시리즈 이래가지고 어린이를 위한 동물학 원투가 있어요. 이렇게 원투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물학. 그 다음에 이제 식물학이 또 있어요. 식물학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번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모된 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선물을 하잖아요. 그죠? 선물을 하는데 가끔 보면 부모님들이 사준 책에 보면 전부 다 진화론 일색이에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세계사 책을 사줘야지 하고 세계사 책을 딱 사줬는데 첫 장 딱 열면 뭐가 나옵니까?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자바 원인을 거쳐서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냥 자녀를 위해서 좋은 책이다 이렇게 해서 선물을 하지만 부모님이 사준 그 책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나온 책들은 안전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이제 진행되는 것은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 DNA 뭐 이런 것들의 설계적 증거들을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 창조 세계만으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창조주가 존재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성경은 알 수 있다 선언하는 겁니다. 네. 우리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임이라. 뭐 인간 본성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심어 놓으셨어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만한 것을 어디에 보여주셨습니까? 그 만드신 만물,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었고 어떻게 했답니까? 알려졌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지,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신성이 뭡니까? 신성.
신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이 전부 누구를 위해 창조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신 것도요, 다 사람을 위하여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목적에 의해서 설계해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우주 만물의 핵심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잠시 비디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잘 보시죠. 이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무슨 책을 통해 알 수 있다 했습니까? 성경책.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전에 살펴본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그 과학적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이 성경 말씀이 창조주의 말씀이다. 만드신 분만이 말씀할 수 있는 것을 그 오래전에 기록하였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만드신 만물, 창조주의 작품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것을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쓰는 건데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알람 시계입니다. 시간을 정해놓으면 이 프로펠러가 떨어지는 순간 소리를 지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프로펠러이기 때문에 움직여요. 그래서 책상 위로도 올라가고 또 먼 곳으로 이동도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만 소리 멈출 수 있죠? 이 프로펠러를 찾으셔서 알람 시계에 꽂게 되면 소리가 멈춰지게 됩니다. 이 알람 시계는 좌우에 뭐가 달렸습니까? 큰 바퀴가 달렸는데 이 바퀴에 또 접착력이 있어가지고 책상 위로도 기어 올라간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리를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움직이는 시계를 잡으셔서 그 다음에 그 위에 단추가 있는데 단추를 누르시면 소리가 멈춰집니다. 자, 이런 알람 시계 하나 있었으면 좋겠죠? 아이들 깨우는 게 아침마다 전쟁입니다. 전쟁. 자, 그런데 이 알람 시계를 만든 사람이 이것을 만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어요? 잠자는 사람을 효과적으로 깨우려고 그 목적에 맞추어서 이 모든 부품들을 의도적으로 설계한 겁니다. 시간을 맞춰 놓으면 프로펠러가 떨어지든지 바퀴가 움직이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잠자는 사람으로부터 뭐예요? 최대한 멀리 이동하도록.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그걸 잡아가지고 프로펠러를 꽂거나 단추를 눌러야만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멈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의도적으로 목적에 맞추어서 배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능할 목적으로 모든 구조들이 의도적으로 배열되어 있을 때 과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설계되었다, 디자인되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계가 되었다면 누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까? 설계된 작품은 설계자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처음으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서점에 갔더니까 곤충이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나왔는데 보니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아이스너라고 하는 과학자가 폭격수 딱정벌레를 주로 연구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쓴 책인데 거기에서 이제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폭격수 딱정벌레라는데 길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뭐 1 내지 2cm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딱정벌레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무슨 이름이 붙었어요? 폭격수. 자, 적이 딱 나타나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폭격을 한다. 이거 폭격. 독성 물질을 분비하고 그 독성 물질이 온도가 100도가 넘어. 뜨거운 것을 만들어 가지고 분사를 해버려요. 폭격을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개구리인지 두꺼비인지 지금 이제 딱정벌레를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똥구멍은 아닌데 배의 끝부분에서 거기에서 독극물을 지금 분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구리가 아 뜨거 하면서 독한 물질에 의해서 당황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충격을 받고 있을 때 얘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폭탄 먼지 벌레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벌레는 뭘 발사한다는 거예요? 폭탄을 발사한다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실험을 한 사진입니다. 지금 그 실험자가 핀셋을 갖고서 앞다리를 딱 건드려 봤어요. 그랬더니까 배의 끝부분을 지금 배를 이렇게 구부린 거 보입니까? 구부려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한 다음에 조준 발사를 합니다. 그쪽으로. 근데 이 조준 발사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대요? 1000분의 2초. 그 시간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겨냥해서 발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뒷다리를 아래쪽을 자극해 봤죠. 그랬더니까 딱 뒷다리 아래쪽으로 정확하게 발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배 끝부분에 있는 근육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따발총처럼 360도, 360도 등에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겨냥해서 폭탄을 발포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곤충입니다. 이제 뭐 이런 것이 뭐 뉴스에도 나와요. 폭격수 딱정벌레가 어떻게 생체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 좀 키워주시죠. 딱정벌레는 적을 만나면 아주 뜨거운 유해 물질을 내뿜어 자기 몸을 보호합니다. 그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이 유해 스프레이를 만드는 과정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딱정벌레. 딱정벌레는 남극 대륙을 뺀 모든 대륙에서 생존할 정도로 생명력이 강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다른 포식자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독특한 생체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딱정벌레는 적을 만나면 복부 끝에서 100도에 가까운 뜨거운 유해 물질을 뿜어냅니다. 그동안 딱정벌레가 유해 물질을 분출한다는 것은 알려졌지만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구팀이 특수 X선 장치를 이용해 이 과정을 처음으로 규명했습니다. 딱정벌레 몸 안에는 여기서 만들어내는 과정을 하는 특수 공간이 있고 여기에서 유해 물질을 만들어 분출한다는 겁니다. 위기를 느끼면 몸 안에서 연쇄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켜 유해 물질을 만들고 이후 압력을 가해 폭발을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What we find is that a part of the explosion chamber actually deforms during the explosion, and when it does so, it cuts off the flow of reactants into the explosion chamber, and so that causes the explosion to temporarily start or stop.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사이언스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폭발물을 제조하는지 이런 것이 이제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딱정벌레의 배죠, 배. 배 안에 보시면 여기에 분비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이 있는 게 보입니까? 관이 있는데
요걸 빼보면 이렇게 길다는 거예요. 굉장히 긴 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비샘 조직에서 뭘 만들어내느냐?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내고 하이드로키논을 만들어냅니다. 물질을. 그걸 물질을 만들어서 관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주머니 보입니까? 이걸 저장 주머니라는데 저장 주머니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화학 물질이 저장 물질 안에 저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뭐예요? 또 이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폭탄이 터지면 안 되잖아요. 자기 배 안에서 터지면 자폭이죠. 그래서 이게 터지지 않도록 그 안에다가 억제제를 또 그 저장 주머니 안에 억제제가 있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 그런데 이제 적이 자기를 공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저장 주머니 자체가 근육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수축을 하겠죠. 쫙 짜주면 이 두 가지 화학 물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반응실로 들어가게 돼요. 또는 연소방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연소방에는 뭐가 가득히 있냐면 효소가 있습니다. 화학 반응을 촉발하는 효소가 있는데 카탈라제라는 거하고 페록시다제라고 하는 효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가산화수소하고 하이드로키논이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자마자 이 효소들에 의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화학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나면서 그때 일어나는 게 벤조키논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산소에 의해서 압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압력이 형성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이 저장 주머니를 이렇게 보면 저장 주머니가 이렇게 생겼는데 밸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밸브가. 자, 그래서 여기서 저장 주머니에서 짜면 요로 밸브를 밀고서 나가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저장실에서 산소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산소에 의해서 얘가 뒤로 밀리면서 밸브가 닫힙니다. 역류를 막아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압력이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에 끝으로 그 압력이 표출이 될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바깥쪽으로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H2O가 만들어집니다. 물. 근데 이 물이 순식간에 이게 뜨거운 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10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 과정이 이 저장 주머니에서 반응실로 들어가고 반응실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100도 이상의 뜨거운 독성 물질을 분사하는 데까지 몇 초가 걸린다? 1000분의 2초가 걸린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진화론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진화론적으로는 자기 생존에 유리한 특성을 하나씩 오랜 시간에 거쳐서 조금씩 준비해 간다면서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가산화수소를 만들거나 하이드로키논을 만들었는데 여기 억제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들어지는 즉시 폭발해서 죽어질 겁니다. 바로 그 다음 정보를 못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무리 가산화수소하고 하이드로키논을 짜서 반응실에 넣어주더라도 뭐가 없으면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납니까? 효소가 없으면 화학 반응 안 일어나죠.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만 이 자기 방어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동시에 연료도 만들어야 하고 안전장치인 억제제가 있어야 하고 연소의 촉매인 효소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연소 반응을 일으켜서 100도 이상의 뜨거운 물과 높은 압력을 형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배 끝에 폭발 조절 장치가 있죠. 단단한 발사 근육이 있어가지고 360도 회전으로 해서 발사하게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뭐예요? 하나하나 추가돼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럼 그 오랜 기간 동안 무용하겠죠. 아무런 기능을 못하겠죠. 완벽한 기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음서부터 완벽하게 이 모든 것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뭐예요? 하나만 없어도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부품과 모든 구조가 제자리에 처음서부터 완벽하게 조립이 돼야만 이게 작동이 되는 거지. 이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이건 뭐예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기능을 할 목적으로 모든 구조들이 의도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걸 뭐라 한다고요? 설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과학자들이. 그래서 앤디 맥켄토시라고 하는 영국의 리즈 대학의 교수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쪽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폭격수 딱정벌레는 생체 모방공학에 영감을 주는 아주 많은 특별한 뭘 갖고 있다고요? 설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이분이 쓴 책에는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폭격수 딱정벌레는 진화론을 거부하는 뭘 갖고 있다고요?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생물체다. 그래서 폭격수 딱정벌레를 보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적들을 퇴치할 수 있는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화론을 파괴할 수 있는 놀라운 무기를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기 방어 시스템이 모든 부분들이 출발 시점부터 완전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면 한 개의 부품만 빠져도 뭘 못하는 겁니까? 기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설계자가 있어가지고 설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말하기를 아까 보니까 저장 주머니에서 반응실까지 전체 길이가 어느 정도래요? 1mm밖에 안 돼. 이거보다 짧아. 그 과정에서 모든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폭탄이 순식간에 만들어져서 발사를 하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생명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딱따구리. 이거 뭐 많이 알려져서 딱따구리가 뭐 잘하죠? 부리를 이용해서 나무를 파는 걸 잘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딱딱한 나무도 구멍을 내고 이 안에다가 알을 넣고 알을 낳아서 부화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를 쪼아가지고 나무 속 깊이 있는 벌레를 잘 잡아먹는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나무 깊숙이 있는 벌레를 잡아먹으려면 혀가 길어야 할까요? 짧아야 할까요? 길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혀의 길이만 해도 45cm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 딱따구리 부리가 있잖아요. 이 부리의 4배나 된답니다. 굉장히 긴 그런 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무 깊숙이 있는 벌레를 잡아먹기 좋은 특징을 갖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염려가 되는 건 뭡니까? 자, 혀 끝이 가서 벌레를 잡았어요. 자,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그 혀 끝이 부리 안까지 말려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긴 것이 이게 말려 들어오게 되면 부리 속이 어떻게 될까요? 꽉 차 버리는 거예요. 근육으로. 그러면 질식해서 죽게 되겠죠. 먹지 못하겠죠. 그런데 모든 새들은 혀의 뿌리가 어디에 위치하냐면 아래 부리 있잖아요. 뒤쪽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딱따구리만 예입니다. 딱따구리의 혀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쪽 콧구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머리뼈를 감싸도는 혀 보입니까? 머리뼈를 감싸돌아요. 양쪽에 보면 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죠. 얘들이 아래쪽 혀의 부리에 구멍이 있어요. 그리로 해서 불이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쪼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부리 자체가 혀 자체가 부리 안에 있는 거죠. 대부분은 머리뼈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쪼은 다음에 벌레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혀가 쭉 나와서 벌레를 잡는 거죠. 맞습니까?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대부분은 머리뼈와 오른쪽 콧구멍에 혀가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길어서 나무 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 먹기 좋게끔 만들어져 있고, 혀의 뿌리를 어디에 뒀습니까? 오른쪽 콧구멍에 두었기 때문에 질식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혀의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혀의 끝에는 센서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감각 수용기라고 하는데 이 감각 수용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나무 깊숙이에 구멍 깊숙이에 벌레가 있는데 딱따구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나무 깊숙이에 있으니까 못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혀만 쭉 내미는 거예요. 내밀어서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딱딱한 나무인지 말랑말랑한 벌레인지를 구별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벌레라고 구별되게 되면 혀 끝에서 뭐가 분비가 됩니까? 끈끈한 액체가 분비됩니다. 끈끈한 액체가 분비돼서 벌레를 딱 단단하게 붙여주는 거예요. 아주 꽉 잡아주는 거죠. 자, 이제 단단하게 붙인 것은 잘한 거죠. 자, 근데 뭐가 염려됩니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불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단단히 붙은 건 좋은데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없죠. 걱정할 필요 없는 게 불이 안에는 이 끈끈한 액체를 녹이는 효소가 가득히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안으로 혀끝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효소에 의해서 바로 녹게 돼요. 벌레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리를 이용해서 강하게 쪼으려면 부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리를 보게 되면 굉장히 끌처럼 단단하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발가락을 보시죠. 몇 갈래로 깔려져 있어요? 4갈래로 깔려져 있어서 나무 틈새에 아주 견고하게 붙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꼬리 깃털을 보시면 다른 새와 달리 굉장히 꼬리 깃털이 빳빳합니다. 그래서 딱따구리가 나무에 딱 붙게 되면 어떻게 해요? 꼬리 깃털이 받침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견고하게 붙을 수 있는 모든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리를 이용해서 이제 나무를 쫓게 되겠죠. 자, 나무를 쫓는 장면을 한번 보시면 1초에 몇 번을 쫓는답니까? 20번 정도를 쫓는데 1초에 20번. 근데 그때 받는 힘이 어느 정도랍니까? 중력의 1200배를 받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혹시 저 우주 비행선 발사하는 장면 본 적 있나요? 거기에 보면 우주 비행사가 그 우주복 그 감압을 하는 장치인 옷을 입고서 거기서 이제 카운트다운 1, 2, 3 이제 뭐 10부터 해서 이제 0까지 가잖아요. 발사하는 장면 한번 보세요. 얼굴이 막 실룩실룩합니다.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력의 7배 내지 8배 정도 받는 압력입니다. 자, 그런데 딱따구리는 얼마큼 받는다고요? 1200배를 받는 거예요. 자, 이제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는 것을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는 안 내셔도 되겠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박죠. 자, 그렇게 할 때 나무가 똑똑 떨어지는 게 보입니까? 이거를 1초에 몇 번 박는 거예요? 20번을 박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죠. 이렇게 쪼을 때 우리가 염려되는 게 뭐예요? 엄청난 충격이 머리에 미칠 텐데, 야, 이게 머리가 안 날아가겠냐, 이거 산산조각 안 되겠냐는 거예요. 중력의 1200배의 힘을 받으니까 머리가 이게 산산조각 날 것 같은데, 딱따구리는 이렇게 쪼으면서도 10년 이상을 살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딱따구리에 뭐가 있을 거란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사실 딱따구리에 대한 연구는 조류학자보다는 공학자들이 더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공학자들이 뭐예요? 딱따구리에 엄청난 충격을 흡수하는 그 효율적인 그 장치, 그걸 연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자동차 벽에다 뭘 바르면 돼요? 이 엄청난 그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를 해놓으면 차끼리 부딪혀도 충격이 어디로는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운전자에게 오지 않으니까 안전할 수 있는 거죠. 공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람,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을 때 받는 충격을
사람으로 또 환산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으로 하면 어느 정도 충격이냐? 여기에서 시속 25km로 달리는 겁니다. 자, 그럼 저 뒤에 뭐예요? 콘크리트 벽이 있겠죠. 그래서 25km 달려서 머리로 콘크리트 벽을 박칩니다. 자, 그때 충격이 엄청나겠죠. 근데 1초에 몇 번 해야 돼 이걸요? 20번을 할 때 사람이 느끼는 충격, 받는 충격을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을 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을 때 받는 충격의 10분의 1만 받아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뇌진탕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뇌가 손상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10분의 1만 받아도 그러니까 10분의 10 다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새로운 세계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천국으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딱따구리가 어떻게 이런 큰 충격을 흡수하느냐 봤더니까 나무를 쪼을 때 위쪽 부리를 통해서 충격이 머리뼈로 가겠죠. 자, 근데 머리뼈로 가기 전에 무슨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스펀지 조직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스펀지 조직을 일부를 띄어가지고 전자현미경으로 지금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미세 구조다는 거예요. 이런 스펀지와 같은 형태들이 보입니까? 이것들이 이제 위쪽 부리와 머리뼈 사이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 대부분 어디에서 다 흡수가 되는 거죠? 스펀지 조직에서 흡수가 돼요. 조금의 충격이 머리뼈로 갈 수 있는데 그것도 머리뼈를 누가 감싸고 있습니까? 혀 근육이 감싸고 있는데 이 혀 근육이 안전벨트와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일부의 충격도 감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머리뼈에는 거의 충격이 가지 않는 그와 같은 안전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공학자들이 딱따구리 스펀지 조직을 연구해서 이런 헬멧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따구리의 그 구조, 스펀지 조직의 구조를 헬멧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엄청난 충격을 받는 그런 헬멧의 안전장치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딱따구리의 여러 가지 구조들을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부리를 이용해서 나무 구멍을 파도록 그것을 기능할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추어서 모든 구조들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의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조 중에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딱따구리는 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구조가 제자리에 의도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야만 이 장치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딱따구리의 스펀지 조직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런 헬멧 만들었죠. 이걸 이제 생체 모방공학이라고 합니다. 생체, 살아있는 생명체에 갖고 있는 그 놀라운 공학 기술을 어디에다 응용한 거예요? 사람에게 응용하는 분야를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헬멧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사람의 작품이죠. 자, 이걸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죠?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 충격을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만들었죠? 맞습니까? 자, 목적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무슨 작품이다? 설계된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설계자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에 영감을 준 더 놀라운 작품인 딱따구리의 스펀지 조직은 누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설계자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세균의 그 엔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세균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뭐냐면 바늘 끝입니다. 바늘 끝. 자, 바늘 끝도 확대를 해보니까 굉장히 뭉뚱그려져 있죠. 우리가 볼 때 날카롭습니다만 바늘 끝을 확대하면 굉장히 뭉뚱그려. 자, 거기에 뭐가 보입니까? 노란 구조 보여요? 세균입니다. 세균, 대장균입니다. 이런 세균들이 있죠. 자, 근데 세균을 보게 되면 세균의 몸통 부분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여기에 뭐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게 달려 있죠? 이걸 편모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편모는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회전하는 엔진. 엔진을 갖고 있는데 1초에 자기 몸 길이에 몇 배를 이동한답니까? 15배를 이동해. 15배. 이게 사람으로 치면 180cm 사람이 수영을 하는데 시속 몇 킬로로 수영하는 거예요? 100킬로로 수영하는 것과 맞먹습니다. 자, 사람 중에 이런 분 계십니까? 소정호 형제님, 그런 분 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잠을 깨웠습니다. 굉장히 이 세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은 자기 몸 길이에 1초에 15배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엔진에 뭐가 있냐면 전진 기어도 있고 후진 기어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과학자들이 다 발견을 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과학자들이 이렇게 세균 엔진을 연구할까요? 자, 일단 논문 쓸 거리가 없어서 뭔가 거리를 만들라 할까요? 자, 세균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한 마리 세균이 7개 내지 8개의 엔진을 정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빠르게 이동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무슨 엔진 개발하고 싶은 거예요? 최소형, 눈에도 보이지 않는 엔진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의도로 지금 세균의 엔진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장치를 통해서 지금 세균의 엔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엔진을 7개 내지 8개를 장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박테리아의 엔진이 박테리아의 그 세포막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40종류의 단백질에 의해서 사람이 만든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구체적으로 엔진의 역할을 하는 단백질 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종류의 단백질이 인공 엔진의 각각 부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달려서 이게 이제 이 편모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엔진에 의해서. 이렇게 편모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쓴 그 그림입니다. 만들어 놓은 그림인데 거기에 보면 편모 세균의 편모들 보입니까? 이렇게 많은 개수들인데 한 개만 지금 확대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만든 인공 엔진과 똑같은 구동축이 있고 구동축에 해당되는 단백질 분자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S링에 해당되는 단백질 분자가 있고 M링에 해당되는 단백질 분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종류의 단백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이 만든 엔진과 똑같은 구조를 거의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40종류의 단백질 분자 중에 한 개를 파괴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종류를 빼버리면 엔진의 효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엔진 자체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세균이 원래 편모의 엔진을 갖고서 작동하면서 움직이면서 살려면 40종류의 단백질 분자가 하나씩 추가돼서 기능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만 가능합니까? 처음서부터 40종류 자체가 완벽하게 제자리에서 결합하지 않는 한 작동할 수 없는 겁니다. 엔진의 크기를 보면 머리카락 굵기에 어느 정도 된답니까? 500분의 1 정도 되는 엔진입니다. 그리고 엔진의 효율이 어느 정도 되죠? 거의 100%입니다. 이제 이게 놀라지 않는데 공학자들은 이 얘기 들으면 까무라칩니다. 왜냐니까 우리 자동차에 엔진이 있죠. 자, 엔진의 크기가 작을수록 좋겠죠. 왜 그렇습니까? 무게를 줄이니까 좋잖아요. 자동차의 엔진이 앞에 보면 굉장히 커요. 그 엔진의 크기를 줄이면 줄일수록 가벼우니까 에너지를 적게 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왜 엔진의 크기를 줄이지 않을까요?
엔진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마찰력이 증가되면서 엔진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엔진을 개발한 사람들은 크기가 작게 만들면 좋겠지만 엔진 효율을 더 떨어뜨리지 않을 그와 같은 그 가운데 거기에 크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형으로 만들고 싶지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한 이 머리카락 굵게 500분의 1만한 이 박테리아의 엔진은 효율이 거의 1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RPM을 보시죠. RPM이 뭔지 아시죠? 자동차에 보면 RPM 써놓고 1, 2, 3, 4, 5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곱하기 뭐라고 해놨죠? 1000입니다. 그러니까 1분 동안 자동차 바퀴가 몇 번 회전하냐 이거예요. 회전하는 횟수입니다. 자, 주행할 때 몇천 RPM으로 주행하죠? 2000 내지 3000 RPM으로 주행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박테리아의 엔진은 최고 몇 RPM까지 올릴 수 있죠? 10만 RPM으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자 기계 중에 한 분자가 망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엔진은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 시스템이 존재하려면 가능성 있는 이론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처음부터 요소들이 모든 부품들이 모두가 동시에 존재한 상태로 만들어졌든지 아니면 무작위적인 자연 과정들에 의해 조금씩 우연히 점진적으로 만들어졌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자, 2번은 누가 주장하는 겁니까?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자, 1번은 누가 주장하죠? 이걸 지적 설계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제 과학 분야에서 연구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적인 존재가 설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박테리아의 엔진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40종류 중에 몇 개가 파괴돼야만 작동이 안 된다고요? 한 개만 파괴돼도 작동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존재하려면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정답입니까? 1번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번역한 건 이렇게 했습니다. 한 요소도 제거 불가능한 복잡성이다. 그러니까 부품 중에서 한 개만 파괴돼도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로 한 요소도 제거할 수 없는 복잡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뭡니까? 설계된 작품이다 하는 것이죠. 인간도 대단해요. 보니까 인간이 최소형 엔진 개발한 게 뭐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머리카락 굵기만한 엔진을 만들었어요. 사람도 대단하죠. 근데 박테리아 엔진은 이것보다 어느 정도 작다고요? 500분의 1만한 작은 거를 7개 장착해서 엄청난 속도로 시속 100km로 달립니다. 마이클 베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이쪽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분이 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균의 편모에 대한 전문적인 문헌은 수년 동안 수천 편의 논문들이 발표되었지만 점진적인 진화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과학자는 이제까지 몇 명을 볼 수도 없었다고요? 단 한 명도 볼 수 없었다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도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10분 정도 쉬시고 하겠습니다. 졸음을 깨시려면 움직이시는 것이 더 졸음을 잘 깬답니다. 주무시지 마시고 움직이십시오. 주무시면